이 할망구가 미쳤어. 당장 나가. 그날 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화장실 문 너머로 들려오던 박준혁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평소와는 너무 달랐죠.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변기 물탱크 뚜껑을 다시 닫으며 그 안쪽에 적힌 글씨를 머릿속에 새겼어요. 나 정신 멀쩡해. 약 먹이고 있어. 도와줘. 영숙. 물을 내리는 소리와 함께 심장이 쿵쾅거렸죠. 71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서운 적이 있었을까요?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가니 박준혁이 거실 소파에 앉아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고 있었어요. 그가 차갑게 말했죠. 혜자 씨, 영숙이가 요즘 상태가 안 좋아서요. 오늘은 그만 돌아가시죠. 소파에 앉은 제 친구 영숙은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침이 입가에 조금 흘러내리고 있었죠. 저게 정말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보다 더 정정하던 그 영숙이가 맞나 싶었어요. 저는 다가가며 말을 걸었어요. 영숙아, 나야. 혜자야. 영숙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아주 짧게 1초도 안 되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또렷해졌어요. 그리고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죠. 도망쳐. 이야기는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영숙이가 경로당 앞에서 저를 붙잡고 소리쳤던 게 작년 3월이었죠. 혜자야. 나 재혼한다. 남편을 잃고 3년 동안 울기만 하던 영숙이 처음으로 웃고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죠. 누구? 어디서 만났어? 등산 모임에서. 박준혁 씨라고 나보다 5살 위야. 사업하시던 분이래. 그때 저는 진심으로 기뻤어요. 영숙이가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어요. 영숙의 딸 수진이는 미국에서 영상통화로 축하했고 저희 경로당 친구들이 하객이었죠. 그런데 한 달 후 영숙이 제게 말했어요. 혜자야, 나 이제 준혁이 아파트로 이사가. 우리 집은 팔기로 했어. 저는 조금 의아했어요. 벌써? 그래도 내 집인데. 괜찮아. 준혁이가 자기 집이 더 넓다고 거기서 같이 살자고 했어. 나 혼자 살던 집 유지하는 것도 힘들잖아. 그게 시작이었어요. 영숙이가 4억이나 받고 팔았다던 그 집이요. 재혼 후 한 달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영숙은 매일 성당에 나왔고 저희와 함께 점심도 먹고 화투도 쳤죠. 그런데 2달째부터 영숙의 약속이 하나둘씩 취소되기 시작했어요. 몸이 안 좋다더라고요. 병원 간다더라고요. 시댁 어른 뵈러 간다더라고요. 3달째 영숙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5달째 박준혁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죠. 혜자 씨, 영숙이가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갑자기 악화돼서 당분간 면회가 어려울 것 같아요. 치매라고요? 3달 전만 해도 저보다 계산도 빠르고 화투판에서 귀신 같던 영숙이가요? 경로당에서 친구 명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 영숙이가 치매라니. 혜자야, 요즘 그런 거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 노인 상대로 결혼 사기 친다고. 하지만 저는 그걸 믿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야, 박준혁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돈도 많은 것 같던데.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죠. 저는 영숙의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 미국은 낮이었어요. 혜자 이모, 저도 걱정이에요. 어머니랑 통화가 안 돼요. 계속 박준혁 씨가 받으시면서 엄마는 쉬고 있다고만. 저는 물었죠. 수진아, 내가 한국에 와야 하는 거 아니야? 다음 달에 휴가 내서 갈 거예요. 근데 이모,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박준혁 씨가 어머니 통장 관리한다고 하시면서 제 용돈도 끊어버렸어요. 어머니가 매달 보내주시던 거.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죠. 분명히요. 다음 날 저는 영숙이 사는 아파트로 갔어요. 32평형 신축 아파트였죠. 초인종을 누르자 박준혁이 문을 열었어요. 아이고, 혜자 씨. 갑자기 웬일이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영숙이 보러 왔어. 친구가 아픈데 안 볼 수가 있나? 그게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5분만 볼게. 박준혁은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어요.
거실에 들어서자 소파에 앉은 영숙이 보였죠. 눈은 멍하니 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어요. 저는 다가가며 말을 걸었어요. 영숙아. 그런데 박준혁이 제 팔을 잡더라고요. 크게 말씀하시면 놀라요. 조용히 해주세요. 영숙 앞에 앉았어요. 영숙은 저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보고 있지만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영숙아, 나야. 혜자. 영숙의 입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나왔어요. 혜자. 그리고 그녀의 손이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죠. 저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박준혁이 저쪽을 가리켰죠.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뭔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영숙이가 저에게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세면대 서랍을 열었어요. 칫솔, 치약, 수건. 평범했죠. 욕조 옆 선반. 샴푸, 린스. 변기 뒤. 그때 물탱크가 눈에 들어왔어요. 뚜껑을 열었죠. 그리고 그것을 봤어요. 물탱크 뚜껑 안쪽에 매직으로 떨리는 글씨로 적힌 문장이었어요. 나 정신 멀쩡해. 약 먹이고 있어. 도와줘. 마이너스 영숙.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물을 내리고 서둘러 나왔어요. 박준혁이 현관문 쪽으로 몸을 돌리고 있었어요. 가방을 들고 있었죠. 그가 말했어요. 혜자 씨, 죄송한데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요. 오늘은 이만. 저는 알았다고 하고 집을 나섰어요. 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죠. 영숙이 소파에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너무나 또렷했어요. 그리고 입술이 움직였죠. 도망쳐.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영숙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어떡해요? 경찰에 신고할까요? 하지만 증거가 있나요? 변기 물탱크에 낙서요? 그걸 누가 믿어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경로당으로 향했어요. 명자와 옥순, 정희가 기다리고 있었죠. 친구들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변기 물탱크의 쪽지, 영숙의 눈빛, 입술의 움직임을요. 명자가 말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지. 하지만 옥순이가 고개를 저었죠. 신고해봤자 안 믿어줄 거야. 증거가 없잖아. 정희가 물었어요. 그럼 어쩌라고? 명자가 단호하게 말했죠. 우리가 직접 증거를 찾아야 해. 명자는 저희 중에서 제일 똑똑했어요. 딸이 변호사였거든요. 명자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박준혁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봐야 해. 혜자야, 내가 성당 가잖아. 영숙이가 박준혁을 만난 게 등산 모임이라고 했지? 성당에 등산 모임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있어. 매주 토요일마다 모인대. 거기 가서 물어봐. 박준혁에 대해서. 토요일 저는 등산 모임에 갔어요. 50대부터 70대까지 20여 명이 모였죠. 저는 그들에게 박준혁에 대해 물었어요. 한 분이 대답하셨죠. 아, 박 사장님. 한 1년 정도 나오셨는데 영숙 씨랑 결혼하고 나서 안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떤 분이셨어요? 되게 친절하시고 잘 챙겨주셨어요. 특히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한테. 가슴이 철렁했어요.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라고요. 저는 더 물었죠. 혹시 다른 분들이랑도 친하게 지내셨나요? 김할머니? 김순례 할머니랑 친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그분도 작년에 등산 모임 그만두셨어요. 저는 김순례 할머니 연락처를 달라고 했어요. 월요일 저는 김순례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죠. 한참 후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왜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설명했어요. 제 친구가 박 씨랑 결혼했는데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요. 어떤 일이요? 갑자기 치매에 걸렸다고 하고 사람을 못 만나게 하고. 그분이 말했어요. 저 만나실래요? 할 말이 있어요. 김순례 할머니는 65세였어요. 저보다 6살 어렸죠. 저희는 성당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김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박준혁한테 당할 뻔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그분이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작년에 등산 모임에서 만났어요. 너무 친절하고 좋은 사람 같았어요. 제 남편이 5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혼자 사는 게 외로웠는데 박 씨가 자꾸 연락하고 챙겨주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서요? 저한테 사귀자고 했어요. 아니, 결혼하자고 했어요. 너무 빨랐어요. 만난 지 한 달 만에. 근데 제 딸이 변호사거든요. 딸이 의심을 했어요. 왜 이렇게 빨리 결혼하려고 하냐고. 그래서 딸이 박준혁에 대해 알아봤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이름이 가짜였어요. 박준혁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있는데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민등록번호를 대조해보니 다른 사람이었어요. 진짜 이름은 장성만이었고 사기 전과가 있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김할머니가 계속 말했죠. 딸이 따져 물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끊었어요. 전화번호도 바꾸고 등산 모임에도 안 나오고 저는 깨달았어요. 그럼 영숙 씨가 다음 타깃이었던 거예요. 카페를 나와 경로당으로 돌아왔어요. 친구들에게 모든 걸 말했죠. 명자가 말했어요. 경찰에 가야 해. 이건 사기야. 하지만 옥순이 말했죠. 그래도 증거가 필요해. 김순례 할머니 말만으로는 부족해. 정희가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 명자가 말했죠. 영숙이를 데리고 나와야 해. 그리고 병원에 데려가야 해. 진짜 치매인지 약을 먹여서 그런 건지 확인해야 해. 어떻게 데리고 나와? 박준혁이 가만히 있을까? 박준혁이 없을 때를 노려야지. 저희는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박준혁의 일정을 파악해야 했죠. 일주일 동안 저는 매일 영숙이 사는 아파트 앞을 지나다녔어요. 마트 가는 길이라고 핑계를 대면서요. 박준혁의 외출 패턴을 파악했죠.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그는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2시간 정도 후에 돌아왔죠. 명자가 말했어요. 수요일이야. 수요일 오전에 영숙이를 데리고 나오자. 그날 수요일 저와 명자, 옥순, 정희는 9시 50분에 영숙이 아파트 앞에서 만났어요. 10시 정각 박준혁이 집에서 나오는 게 보였죠. 검은색 재킷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가 차를 타고 떠나는 걸 확인하고 저희는 아파트로 올라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죠.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영숙아, 나야 혜자야. 문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신음소리였죠. 옥순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야 하나? 그때 문이 열렸어요. 영숙이 문을 잡고 서 있었죠. 비틀거리고 있었어요. 혜자야. 저희는 영숙을 부축해서 밖으로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죠.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저는 영숙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영숙아, 견뎌. 이제 괜찮아.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의사가 영숙을 진찰했죠. 의사가 물었어요. 약물 과다 복용 증상이에요. 어떤 약을 드셨어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남편이 주는 약을 먹었어요. 약 가져오신 거 있어요? 영숙이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약봉지를 꺼냈어요. 집에서 나올 때 챙긴 것이었죠. 의사가 약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이건 수면제예요. 그것도 강한 거. 이걸 하루에 몇 알씩 드셨어요? 영숙이 대답했어요. 3번. 아침, 점심, 저녁. 의사의 얼굴이 굳었어. 그리고 영숙이 고백했어요. 통장이야. 통장을 다 넘겼어. 내 집 판 돈 4억도 다 그 사람 계좌로 갔어. 그 사람이 관리한다고. 나 치매 걸렸으니까 자기가 재산을 관리해야 한다고. 저는 영숙을 꼭 안아줬어요. 영숙이 계속 말했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러더라. 내가 만약에 죽으면 재산은 다 그 사람 거래. 우리 딸한테는 한 푼도 안 간대. 유언장을 쓰라고 했어. 나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썼어. 병원을 나와 저희는 경로당으로 갔어요.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했죠. 하지만 명자가 말했어요. 잠깐만. 김순례 할머니가 말했잖아. 박준혁이 가짜 이름이라고. 그럼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수도 있어. 정희가 물었죠. 어떻게 알아? 박준혁의 전처를 찾아야 해. 옥순이 놀라서 물었어요. 전처? 명자가 영숙에게 물었죠. 영숙이한테 물어봐. 박준혁이 전에 결혼한 적 있다고 했나?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때 부인이 치매 걸려서 요양원에 있다고 했어. 저는 물었어요. 요양원이 어디야? 경기도 어딘가. 이름은 기억 안 나. 옥순이 말했죠. 박준혁 집에 서류 같은 거 없었어? 요양원 관련된 거? 영숙이 대답했어요. 서재가 있었어. 근데 항상 잠겨 있었어. 열쇠는? 박준혁이 가지고 다녀. 저희는 다시 계획을 세웠어요. 영숙이 집에 돌아가서 서재 열쇠를 찾는 것이었죠. 명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위험해. 박준혁이 영숙이 없는 거 알면 난리 날 거야. 하지만 정희가 말했죠. 시간이 없어. 영숙이가 입원했다고 둘러대면 돼. 그날 저녁 영숙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희는 밖에서 대기했죠. 영숙이 들어간 지 30분 후 박준혁의 전화가 왔어요. 영숙이 전화를 받으며 떨고 있었죠. 박준혁이 물었어요. 어디 갔어? 영숙이 대답했어요. 병원. 몸이 안 좋아서. 어느 병원? 내가 갈게. 아니야. 괜찮아. 금방 갈게. 전화를 끊고 영숙은 서둘러 서재를 뒤졌어요. 책상 서랍 캐비닛을 뒤졌죠. 그리고 책장 뒤에서 찾았어요. 서류 뭉치였죠. 요양원 계약서였어요. 사랑요양원. 경기도 광주시라고 적혀 있었죠. 그리고 다른 서류도 있었어요. 재산 이전 동의서. 유언장 초안. 보험금 수령인 변경 신청서였죠. 영숙은 서류를 들고 집을 나왔어요. 저는 물었죠. 찾았어? 영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응. 그리고 더 끔찍한 것도 찾았어. 서류를 보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박준혁은 영숙의 모든 재산을 가져갈 계획이었죠. 그리고 만약 영숙이 죽으면 보험금 5천만 원까지요. 명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전처를 찾아가야 해. 지금 당장. 다음 날 아침 저희는 경기도 광주시로 향했어요. 사랑요양원. 2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죠. 옥순이 물었어요. 어떻게 들어가? 저는 말했죠. 면회 온다고 하면 돼. 저희는 요양원에 들어갔어요. 간호사에게 물었죠. 박준혁 씨 부인 면회하러 왔는데요. 간호사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박준혁 씨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시던데. 저는 말했죠. 그래서 저희가 대신 왔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죠? 최정란 씨요. 2층 201호예요. 2층으로 올라갔어요. 201호 문을 열었죠. 침대에 한 할머니가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영숙처럼 멍한 표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또렷한 눈빛으로 저희를 쳐다봤죠. 그분이 물었어요. 누구세요? 저는 말했죠. 저희는 박준혁 씨 관련해서 왔습니다. 최정란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 나쁜 놈. 최정란은 68세였어요. 2년 전 박준혁과 결혼했다고 했죠. 그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도 영숙 씨랑 똑같았어요. 집을 팔았어요. 3억 받았어요. 다 그 사람 계좌로 넘어갔죠. 그리고 어느 날부터 약을 먹으라고 했어요. 치매 예방약이래요. 먹고 나면 머리가 멍해지고. 그러더니 저를 요양원에 넣었어요. 치매 걸렸다고. 저는 물었어요.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간호사들한테? 말했어요. 근데 안 믿어요. 치매 환자는 다 그렇게 말한다고. 제 정신이라고. 그리고 박준혁이 간호사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제가 면회객들한테 이상한 말하면 바로 연락하래요. 정희가 물었죠. 가족은요? 자식들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미국에 있어요. 박준혁이 아들한테 연락 안 되게 막았어요. 제 핸드폰도 뺏었고. 명자가 물었어요. 증거는요?
박준혁이 나쁜 사람이라는 증거. 요양원 계약서 보면 알 거예요. 제가 서명한 게 아니에요. 제 필체가 아니에요. 박준혁이 대신 서명했어요. 그리고 제 통장 거래 내역. 제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돈이 다 빠져나갔어요. 최정란이 침대 밑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몰래 모아둔 거예요. 언젠가는 누가 믿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봉투 안에는 요양원 계약서 사본, 통장 거래 내역, 그리고 녹음 파일이 들어있었죠.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녹음이요? 요양원 오기 직전에 녹음한 거예요. 박준혁이랑 통화하는 거. 재산을 넘기라고 협박하는 내용이에요. 저희는 mp3를 재생했어요. 박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죠. 당신 치매 걸렸어. 이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내가 다 관리할게. 통장을 내놔. 최정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싫어요. 제 돈이에요. 싫긴 뭐가 싫어. 요양원 비용은 어떻게 낼 건데? 내가 내줘야지. 그러니까 통장 내놔. 안 그러면 그냥 길거리에 버릴 거야. 제발. 됐고. 어차피 당신 정신도 없잖아. 약 먹고. 내일 은행 가서 다 정리할 거니까 각오해. 녹음이 끝났어요. 저희는 서로를 쳐다봤죠. 저는 물었어요. 이 녹음 파일,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물론이죠. 그리고 제가 더 있어요. 최정란이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박준혁의 진짜 이름이 장성만이라는 것. 그 사람 전과 기록. 제 아들이 미국에서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알아낸 거예요. 한 달 전에 우편으로 보내줬어요. 서류를 펼쳐보니 장성만의 전과 기록이 나왔어요. 결혼 사기 이건 사기 사건 횡령 일건이었죠. 옥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여자들을. 최정란이 말했죠. 3명이에요. 저 말고 2명 더. 한 명은 부산에, 한 명은 대구에. 같은 수법이었대요. 결혼하고 재산 빼돌리고 치매 걸렸다고 요양원에 보내고. 저는 물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최정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모르겠어요. 제 아들이 연락하려고 했는데. 2분 다 돌아가셨대요. 뭐라고요? 한 분은 1년 전에, 한 분은 6개월 전에. 요양원에서.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저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박준혁, 아니 장성만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어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나도 죽을 뻔한 거예요? 최정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보험금 수령인도 박준혁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8천만 원. 만약 제가 죽으면 그 돈을 받는 거죠. 명자가 단호하게 말했죠. 경찰에 가야 해. 지금 당장. 저희는 요양원을 나와 경찰서로 향했어요. 최정란도 함께였죠. 경찰서에서 저희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녹음 파일, 서류, 약봉지, 요양원 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 장성만의 전과 기록을요. 형사가 서류를 검토했어요. 그리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이건 조직적인 범죄네요.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저는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요양원이랑 짜고 한 거예요. 요양원에서도 돈을 받았을 겁니다. 치매 환자 1명당 정부 지원금이 나오거든요. 가짜 치매 환자를 만들어서 지원금을 타먹은 거죠. 옥순이 놀라서 말했어요. 그럼 사랑의요양원도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성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영숙이 대답했죠. 제 집에 있을 거예요. 지금 바로 체포하러 가겠습니다. 같이 가시겠습니까? 저희는 경찰과 함께 영숙의 아파트로 갔어요. 형사가 문을 두드렸죠.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문이 열렸죠. 박준혁이 서 있었어요. 아니, 장성만이요. 무슨 일이십니까? 형사가 말했어요. 장성만 씨죠? 결혼 사기,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장성만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도망치려고 했지만 경찰이 순식간에 제압했죠. 그가 저희를 보며 소리쳤어요. 이 할망구들이. 내가 가만 안 둬. 형사가 차갑게 말했죠.
할망구가 아니라 증인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입니다. 장성만은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실려갔어요. 저희는 그 모습을 지켜봤죠. 영숙이 주저앉으며 울었어요. 끝났어. 저희는 영숙을 껴안았어요. 재판은 3개월 후에 열렸어요. 장성만은 결혼 사기, 횡령, 감금, 약물 투여 등 여러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죠. 사랑의료양원 원장도 공범으로 징역 5년을 받았어요. 영숙은 돈을 돌려받았어요. 4억 중 3억 2천만 원이었죠. 나머지는 장성만이 이미 써버렸대요. 최정란도 돈을 돌려받았어요. 그리고 아들이 미국에서 돌아와 함께 살게 됐죠. 부산과 대구의 피해자 유족들도 재판에 참여했어요. 그들은 돌아가신 어머니들이 겪었던 일을 뒤늦게 알게 됐고 눈물을 흘렸죠. 한 유족이 말했어요. 우리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재판이 끝나고 저희는 경로당으로 돌아왔어요. 영숙도 매일 나왔죠. 예전처럼 화투를 치고 웃고 수다를 떨었어요. 어느 날 영숙이 제게 말했어요. 혜자야 고마워. 저는 물었죠. 뭐가? 날 구해줘서. 내가 의심하지 않았으면 나 죽었을 거야. 저는 영숙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친구잖아. 명자가 웃으며 끼어들었죠. 근데 혜자야, 너 진짜 대단하더라. 변기 물탱크까지 열어볼 생각을 하다니.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뭔가 있을 것 같았어. 영숙이가 나한테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거든. 옥순이 웃으며 말했죠. 우리 70 넘었다고 무시하면 안 돼.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정희가 덧붙였어요. 그래. 우리가 늙었다고 바보는 아니잖아. 저희는 웃었어요. 그리고 다시 화투를 쳤죠. 영숙이 고스톱을 외쳤어요. 고. 명자가 소리쳤죠. 야, 영숙아. 또? 너 오늘 계속 이기는 거 아니야? 영숙이 웃으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귀신 같은데. 그래요, 영숙은 돌아왔어요. 저희의 친구 영숙이요. 영숙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저희 경로당에서 가까운 곳으로요. 딸 수진이도 한국으로 돌아와 엄마와 함께 살기로 했죠. 최정란은 저희 경로당에 합류했어요. 이제 저희는 5명이 됐죠. 어느 날 정희가 신문을 들고 왔어요. 언니들 뉴스 봤어요? 저희는 고개를 들었죠. 또 비슷한 사건이 터졌대요. 인천에서 70대 할머니가 재혼한 남편한테 사기당한 거. 옥순이 물었어요.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명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래. 우리 경험이 있잖아. 저희는 서로를 쳐다보고 웃었어요. 영숙이 말했죠. 그럼 할머니 탐정단이라도 만들까? 좋지. 71년을 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람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심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을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력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었죠. 오늘도 경로당에서 화투를 쳐요. 영숙이 또 이기고 있어요. 저희는 웃고 떠들고 살아가죠. 70이 넘었지만 저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